대한민국 건국일이 내년에는 대한민국 건국일이 100주년 되는 해라고. 18년도에 그랬다니까요. 19년도가 100년이 되는 날이라고. 연설하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과 행사를 TV에도 보던 시청자들이 경악을 했어요. 근데 그 짓거리를 지금 어저께 또 하더라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한테 가서, 베트남한테 가서, 니네가 지지해주는 당 의원들한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럼 언제예요, 건국이? 아브람 때니까 언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면은 5,000년도 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람이 시주니까 바벨론 생활, 나라가 있었잖아, 그러면. 로마 식민지 때 나라가 있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보세요. 영토가 있어야 지고요. 국민이 있어야 지고요. 주권이 있어야 지는데 1919년에 있었냐고 이게. 그러면은 이 나라를 누가 팔아쳐먹었어요? 좌파들의 말에 의하면 이완용이 역적이래요. 나라 팔아먹었대.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성경 구약시대 때 어때요? 왕권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외 이세벨 남편 어떻게 했어요? 왕권 시대 때?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왜? 백성이니까. 나의 물건이니까. 왕권 시대는요. 지금 북계를 보잖아요. 북계. 21세기에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은 다 죽이잖아요. 응? 1년에 150명, 200명씩 총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왕권이니까 거기가. 그렇게 막강한 게 왕권이에요. 왕정시대예요. 그냥 고종 때가 언제? 조선시대잖아요. 왕정시대란 말이에요. 왕정시대. 그러면은 이완용이와 그 오적이, 을사오적이 고종의 말 안 듣고 가서 지네가 팔아먹은 거 이게요? 죄질라면 무슨 짓을 못해. 고종이 죽여받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새끼들이 나라를 팔아먹어? 하고. 고종이 시켰단 말이에요. 고종이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좌파놈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대. 이렇게 성경에는요, 솔로몬 이후로다가, 솔로몬도 뭐 늙음하게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응? 전도서, 솔로몬이 쓴 성경 중에서, 후회하는 일들을 써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보니까 다 허사래요, 허사. 근데 그 아들도 그 밑에 왕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그 모양 그 꼴로 다 지냈어요. 거의가 다. 몇 왕만 빼놓고. 그래서 어떤 왕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도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성경이 어차피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있었던 일들을, 역사를, 이건 영적으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그 역사하고 뭐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외국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막강한 나라가 돼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큰 소리 치며 사냐, 그런 게 달려있는 거예요. 문재양이라는 자가 2018년도에 우리는 이제 자유우파에서 건국일이라고 하고 좌파들은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원칙을 따지면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건국이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건국일. 광복이라는 건 뭐예요?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광복이잖아요. 광명을 찾았다. 자, 광명을 찾으면 그걸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국을 한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에. 그래서 문재왕이라는 자가 2018년도에 우리나라 건국이 1919년이 건국이라는 건 왜 저렇게 좌파들이 주장을 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상해 임시정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첩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첩자? 김구라는 자는 소련 공산당의 앞잡이였고요.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계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왜? 김일성은 그때 뭐였으니까? 소련의 군인 출신이잖아요. 쫄갱이. 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독립운동은 하긴 했어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래서, 김일성이를 앞세우기 위해서, 김일성이를 상해 임시정부에 김일성이를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김일성의 공산당을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1919년을 주장하는 건데, 근데 김일성이를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구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김구를. 그러니까 김일성이 대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좌파들이 지금 계속 1919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국이 그때라고. 그래서 북계와 함께 건국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재왕이가 2018년도에 그 얘기 했을 때 뭐라 했어요? 김정은이가 뭔 개소리냐? 그때 그랬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 다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김정은이가 우리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은 1948년이 건국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왕이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랬던 놈이라고요. 그러면은 왜 그때 우기야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1919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찍소리 안 하잖아요. 그 손자빨 디는 아들빨 디는 놈이 뭔 개소리냐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저놈들은 뭐냐면 왜 김정은한테 깜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김정일이고 그 할아버지가 김일성이니까 김일성이 손자니까 김일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주석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뭐가 있냐면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손자래도요. 그 김정은이가 문재왕과 저 남쪽에 있는 이런 공산주의자들 일로와 이 새끼하고 쌍바닥에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죽여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잭소리 못해요. 자기 아들빨 되고 손자빨 돼도 잭소리 못해요. 그게 공산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철저한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언제까지 전라도가 믿어줄 건지 참. 이런 내막을 알고 저들을 찍어줘도 찍어주십시오. 3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3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지만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이니라. 39절에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에는 세상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비유를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씨는 누구예요? 씨를 사람의 아들이 뿌린대. 사람의 아들이 씨를 뿌리고, 그럼 밭은 세상이래요. 씨는 누구래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옥토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고 씨를 받아들이는 거고, 옥토도 준비 안 돼 있고 가라지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 좀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지금 밭은 세상이래요. 밭은 38절에, 37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왕국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씨를 뿌리는 거는 누구? 예수님. 세상은 밭이고 밭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다가, 그 밭에다가. 그 사람의 아들이 씨를 뿌릴 때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39절에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손들이지만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 지옥 갈 사람들. 그것들은 뿌린 원수를, 그것들을 뿌린 원수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가 그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수확하는 때, 세상 끝나는 때, 거두는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할 때? 천사들이 와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가려서 이제 천국으로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왕국으로 이제 창고에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왕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가라지들을 불태운대요. 불태워.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감옥. 그 감옥이 어디입니까? 불타는 용광로.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고통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미쳤다 가잖아요.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냐? 따분하다. 야, 오늘 나 낚시 가는데, 오늘 나 영화 보러 가는데, 오늘 연극 보러 가는데, 오늘 나 친구들하고 저기 애슐리 가는데, 저 강남에 그 룸사롱에 가는데, 노래방 가는데, 컴퓨터방 가잖아요. 골프 치러 가자. 탁구 치러 가자. 배구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그러잖아요. 유호. 어떻게 골타분하게 날마다 교회 가냐, 일요일마다. 이렇게 꼬신단 말이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라지가 되는 거지. 가라지는 어디를 가요? 40절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4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42절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한대요? 가라지와 천국의 알곡과 비읍이잖아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용광로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곡은 어떻게 한대요? 추수 때에 추수꾼들을 보내서 즉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왕국으로 보내줄 텐데 천사들이 갔을 때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고 견디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알곡이 되어서 나의 아버지 집에 나의 집에 나와 함께 거하리라. 거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거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도 간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바로 그곳 왕국 천국 그곳에 천사들로 인하여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악인들은 가라지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어디로요? 불호수로 지옥으로 던져졌더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부터 읽을게요.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들이 둘째 사망이니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뭐라 합니까 지금? 불호수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뿌린 씨를 받아 먹은 자들, 천국의 복음을, 천국에서 뿌려지는 그 음식을 먹은 자들, 우리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의인의 길에서 서 있던 누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꾼들은 어디로 간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시대 때는 가려졌어요. 숨겨졌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펼쳐졌어요.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졌어요. 이제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교회가, 비밀 쓰던 교회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에서 나온 거. 다윗과 누구죠?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죠? 다윗과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게 누구다? 솔로몬이다. 그래서 쭉 내려다보면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그럼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됐잖아요.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바세바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이에서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네 사람이 태어나요. 네 사람. 그게 누구냐?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계열에서 태어난대요? 왕의 계열에서, 왕의 계보에서 태어나겠잖아요. 다윗 왕 계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에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또 누구예요? 마리아는 누구의 자손이야? 마리아는 또 요셉은 솔로몬의 자손이잖아요. 솔로몬이 다윗, 솔로몬 밑에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 왕가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을 불허했다라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 내에서 선관위와 관련 내용은요, 뭘 할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돼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선관위에 북한 해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그 모든 조사를 다 거부하니까. 감선을 비롯해서 국정원 조사를 모두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궁금한 겁니다. 실제 선관위가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더 나아가 해킹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우린 확인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헌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실제 헌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안 받아줬습니다. 뭐라고?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어요. 자, 뭘 기각했냐? 첫 번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두 번째,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관에 대한 인증 등본 송부 초타,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헌재에서 선관위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헌재가 뭐 하는 겁니까?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지금 덮고 있는 게 아니. 잘 보십시오. 어떤 발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국정원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선관 시스템 해킹 취약하다. 개표 결과 조작도 가능하다. 두 번째, 지난 2년간 선관위 해킹 공격이 8번이 있었는데 그중 7번이 북한 소행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도 있느냐? 중앙선관위 직원이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무 PC 정보가 탈탈 털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선관위 바이러스 검사하려다가 직원 3,000명 정보가 인터넷 노출까지 됐다는 겁니다. 어디? 바로 다크웹에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개인 업무 PC마저 해킹당해서 탈탈 털리는 게 선관인데
심지어는 바이러스라는 검사, 기초적인 거 하다가 선관위 직원 3,000명의 정보가 다크웹에 노출이 되는데 이렇게 정보와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는 곳에서 선관위 서버는요,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헌재에서.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관위 직원 개인 업무 PC까지 탈탈 털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선관위가 뭐라고 말한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누구?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 강선영 의원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일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일부 보면은 보시는 거에 보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됐는데 또 그거에 추가해서 23년 10월 8일에는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료가 다급에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저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업무용 PC가 아니라 네. 업무용 그 내부망의 PC와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 PC를 같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해킹된 그 PC는 인터넷이 가능한 외부망 PC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부망, 외부망 관계없이 이러한 다크웹에 노출돼서 백신이 침투해서 이곳에 접속한 자료가,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출된 그 정보가 어떤 것인지와 어떤 양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일부 조사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부망 PC가 지금 해킹당해서 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내부망에 있는 부분을 외부망의 PC에 대해서 자신들이 작업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옮겨놓은 소위 그 인터넷이 가능한 외부망의 PC가 지금 감염돼서 거기에 있는 메일이 해킹됐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내부망에 있는 자료 일부를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옮겨놓고 하는데 그런 건 문제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일선에서 이용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의원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통상적인 절차 내용에 대한 메일로 확인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USB로 내부망을 접속해서 옮기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해킹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이요.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보안성이 취약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보안의 비읍자가 없어.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관위 직원이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PC가 탈탈 털렸어요. 심지어 바이러스 검사하다가 직원 3,000명 정보가 다크웹에 뿌려졌습니다. 이 사람 뭐라 말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거 내부망이 아니다. 그 외부망이다. 즉 외부망이 지금 해킹당했고 외부망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외부망은 해킹돼도 되는 거예요? 내부망은 괜찮고 외부망은 해킹돼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외부망도 해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외부망 해킹 관련돼서 드러났어. 그럼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안 점검 받고 그거는 감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보안 점검도 안 받겠다. 감사도 안 받겠다. 심지어 뭐란 말합니까? 내부망이 아니라 외부망이라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제 외부망이 해킹되는 가운데서 어떤 정보가 해킹당했고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아직까지도 안 밝히고 있다는 니들이 밝힐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고. 해킹당한 것조차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범위로 해킹이 됐고 그 내용이 뭔지까지 안 밝히는데 도대체 밝힐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관이란 곳에서 보안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취약하고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대충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취약한 보안 인식을 갖고 있는 선관위가 실제 가장 중요한 메인 서버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자, 저는요, 어제 강선영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처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처음 알았냐? 친구 여러분들, 선관위 안에 있는 메인 서버를요,
선관위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한대요. 누가 관리하느냐? 외부 용역 업체가 관리한답니다. 심지어 그 외부 용역 업체 인원들은요, 어떤 것? 신원까지 불명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관련돼서 신원이 확정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이요. 지난번 기간보고 때 사무총장님께서 선관위 서버실에 대해서 국가기반 정보시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정정해드리고요. 네. 관련 법령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정보통신기반법에 의하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뭐 신원조회를 받는지 아니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 점검을 받는지 하는 규정은 없어서 현재 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가된 인원이 신원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인원이 선관위 서버를 막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123 개헌 당시에도 선관위 서버실을 개헌군에게 안내한 인원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외부 용역업체 인원입니다. 자, 선관위는 지난 8월에 외부 민간업체와 33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서버실 건재 업무를 맡겼습니다. 보시면은 선관위 서버관리 용역계약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고 33억인데 이걸 왜 수의계약했나 확인해보니까 일반 경쟁 입찰이 2번 유찰이 됐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3억이나 되는 선관위 서버 같은 저런 사업에 일반 회사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저기 수의계약 됐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저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정보시설이든 뭐든 정보사 요원이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 때문에 서버가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 그 다음에 시설인데 신원조사도 받지 않은 인원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그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설업체가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국정원에서도 점검하면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인데 어째 보안 점검을 하지 않는 것까지 법상 그렇다지만 신원조회도 안 한 인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관위 서버 관련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 서버를 누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외부 용역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외부 용역 업체 사람들은요, 인가되지 않은 인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신원이 파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실제 우리 투표를 관리하는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심지어 가장 깜짝 놀란 건 뭡니까, 시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군이 선관위 서버를 가지 않았습니까? 개헌군이 선관위 서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 사람 누구?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외부 용역 직원이라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이 여기가 서버입니다 라고 안내한 게 아니라 외부 용역 직원이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국군 장병의 옷을 입고 간첩이 들어와서 선관위 서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보여주겠네. 왜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왜냐? 실제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누구?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니까. 선관위가 지금 뭐 했습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서버를 안 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가도 안 돼, 국정원이 가도 안 돼.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나라 정부 기관인 감사원, 국정원도 못하는 선관위 서버 관련돼서 어떻게 외부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이거 관리할 수가 있냐고, 들여볼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CCTV를 관리해야죠. 어떻게? 정말 서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관위 서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헌재가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재는 왜 이럴까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는 거죠. 실제 선관위 서버 관련된 감정을 시작하게 되면요, 헌법재판소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시간표 안에 망치를 두들길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늦게 끝나는 안 하겠다는 게 지금 헌재 심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문제 있다 말하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중체에 대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은혁 임명 관련돼가지고 변론에서 국회 의결 필요성을 논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이 나라에 더 중요한 일입니까?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마은혁 관련해서는요, 굳이 임명 안 해도 8명에서 충분히 재판 진행하고 결과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지 않으면서 덜 중요한 무덜법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게 바로 재판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런 헌법재판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